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조선의 기묘한 야담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칠복이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냥 벙어리 머슴이라 불렀지요. 그러나 사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벙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말을 너무 잘해서 탈이었던 사내였지요. 술만 마시면 조선 팔두를 뒤흔들 만한 수다를 떨어댔고 일은 젖혀두고 툭 하면 주인 욕이나 해댔으니 머슴살이가 길게 갈 리 없었습니다. 그러니 가는 집마다 몇 달을 넘기지 못하고 쫓겨나기를 반복하였고 칠복이 전놈은 말이 많아 탈이라는 소문이 돌자 고을 어디에서도 글을 써주질 않았지요. 그렇게 칠복이 궁지에 몰려 떠돌던 어느 날 우연히 장터에서 한파가 대뜸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그놈 참 관상을 보니 입이 방정일세. 뭐라고요? 할미, 나를 언제 봤다고 그런 소리시오? 이놈아, 내 놈 얼굴에 다 써있어. 애놈 관상을 보니 3년만 입을 꾹 다물고 벙어리처럼 살면 부자가 될 관상인데 참 안타까워서 해준 소리니 곱게 듣지 말거라 이놈아. 뭐요? 내 참 어이가 없어서. 칠복은 처음엔 코웃음을 쳤지요. 말 많은 놈이 말을 안 한다고 부자가 된다니 말도 안 되는 얘기로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칠복이 복로 기웃거리다 노름판에서 훈수하다 쫓겨난 뒤 그는 문득 깨달았지요. 말해봐야 얻는 것도 없고 잃는 건 많았지. 지금껏 쫓겨난 집만 해도 10곳은 넘는데 그래, 3년. 3년만 말을 안 하면 정말 나도 복을 받을 수 있을지도. 다음 날 아침 칠복은 자고 일어나면서부터 말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정말 눈빛만 굴리고 손짓으로만 대화했지요. 동네 사람들은 그런 칠복을 보고 당황했지만 이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이 전능 벙어리가 됐다더라. 참으로 불쌍한 일을세. 오갈 데도 없는 놈이 말까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렇게 소문은 고을 전체에 퍼졌는데 이상하게도 그를 데려다 일을 시키는 집이 하나 둘 생겼지요. 그러다 언젠가는 한적한 고을 외곽에 사는 과부댁이 그를 머슴으로 들였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일은 열심히 하고 손재주도 좋다는 소문 때문이었지요. 칠복은 그 집에 머물며 말없이 일만 했습니다. 닭장도 고치고 우물도 파고 마당도 쓸고 아침마다 소 여물도 찾지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과부 주인은 어느새 칠복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하는 사람, 불평 없이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요즘 세상에 어디던가 하면서 말이죠. 칠복은 여관에서는 쉬지도 않고 밥값을 톡톡히 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 자연불평도 없었고 그저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일하다 보니 과부는 그저 그가 믿음직스럽고 이쁘기만 하였지요. 사람들은 그를 두고 수군댔습니다. 참 신기한 놈이지. 말만 못할 뿐은 곧 차례 사람이 아주 성실하더라고요. 그렇게 첫 해 지나고 둘째 해에도 묵묵히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과부의 소개로 다른 과부 집에서도 일을 하게 되었으니 과부 집 3곳에서 돌아가며 칠복을 하루씩 데려다 일을 시켰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과부 셋은 칠복을 두고 은근한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더 맛있는 밥을 해주나? 누가 더 깨끗한 옷을 입혀주나? 칠복은 그런 관심조차 모른 척했지요. 3년만 참으면 부자가 된다는 생각 하나로 그는 오늘도 입을 굳게 다물고 지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이미 새 여인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걸 그는 아직 몰랐지요. 세월은 흘러 어느덧 3번째 해, 여름이 무르익던 날이었습니다. 칠복은 여전히 말 한마디 없이 일만 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지요. 그 말 못하는 칠복이 놈이 손만 대면 마당이 빛난다지. 지게 만지면 나무를 산더미처럼 해온다네. 그런데 무더운 어느 여름날 칠복에게 과부 셋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요. 올해는 날이 너무 더운데 우리 계곡으로 철렵이나 한번 가세. 칠복이 자네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철렵이란 여름 물가에서 고기나 가새를 잡으며 하루를 즐기는 놀이였습니다. 원래는 젊은 사내들끼리 가는 놀이였는데 이 마을에서는 은근히 과부들끼리 가기도 했지요. 물론 머슴이 따라가야 하는 건 철저히 짐꾼과 수행원의 역할이었으나 세타 속으로는 그 이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넷은 산 너머 물 맑은 계곡으로 떠났지요. 소반의 삶은 닭과 흰쌀밥, 깨소금 고명 얹은 오이 무침, 술단지도 빠지지 않았지요. 과부 셋은 화사한 저고리에 곱게 단장하고 길을 나섰고 칠복은 여느 때처럼 말없이 지게에 광줄이 하나 얹고 과부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계곡에 도착하자 네 사람은 먼저 음식을 펼쳐놓고 허기진 배를 채웠지요. 계곡물은 뼛속까지 시릴 만큼 차가웠지만 술을 먹고 난 뒤라 그런지 슬슬 몸이 달아오르는가 싶더니 과부 하나가 말했습니다. 저기 칠복이는 아무 말도 못하니까 우리 목욕 좀 하세. 그러시지요. 누가 쳐다보나. 칠복이한테 망이나 보게 하십시다. 그래도 칠복이도 사내인데 괜찮을까요? 내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숙맥이야. 걱정 말게. 과부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옷을 벗고 계곡에 몸을 담그자 나머지도 너도 나도 따라 물속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칠복이 한참을 앉아 있다가 주섬주섬 상의를 벗더니 맨몸으로 그 물속에 성큼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새 과부의 시선이 칠복에게 쏠렸습니다. 물에 젖은 근육질의 탄탄한 팔뚝, 그리고 조용히 다가와 등을 쓸어주는 손길까지. 말은 없어도 손은 말을 하고 있었지요. 가장 연장자인 큰댁 과부가 먼저 등을 맞겠습니다. 칠복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문질렀지요. 아이고야! 손맛이 장난 아니네. 과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그 다음은 둘째 과부, 마지막엔 셋째 과부까지. 그날 오후 계곡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마을에선 보기 힘든 웃음이었고 칠복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묘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산 그림자가 계곡에 내려앉을 무렵 과부 셋은 돌아가는 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고요한 산길을 말없이 걷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동자는 뜨거웠고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새 과부가 칠복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칠복은 알아차렸지요. 그리고 벙어리의 3년이 이제 곧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계곡에서 돌아온 이후 새 과부는 각자의 집에서 조용히 일상을 이어가는 척했지만 마음은 딴 데 있었지요. 말 못하는 칠복의 그날 물속에서 느낀 따뜻한 손길, 그 손에 담긴 듯한 무언의 위로를 과부들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과부 셋은 마치 우연처럼 같은 날 저녁 칠복을 각자의 집으로 불렀지. 오늘은 우리 집 마당 좀 쓸어주게. 우리 집은 기와가 떨어졌네. 우리 집 담장에 풀이 너무 자랐네. 꼭 좀 와주게. 칠복은 여느 때처럼 묵묵히 일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모두가 음식을 유난히 잘 차려오지 않겠습니까? 묵은지찜, 고기국, 술단지까지.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눈치 없는 척하던 칠복은 더 이상 속일 수 없었지요. 새 여인의 눈빛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따뜻하고 선명하고 정직하게 그를 원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새 과부는 나란히 모여서 그를 불렀습니다. 말없이 따라 나선 칠복은 평소처럼 고개만 끄덕였는데 그들이 마루에 조용히 앉아있던 그때 칠복이 갑자기 입을 열었지요. 저 사실 벙어리가 아니요. 순간 과부 세 사람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왜? 칠복은 고개를 들고 천천히 말했지요. 장터노프가 그러더이다. 3년만 벙어리처럼 살면 복이 온다고. 내가 인생을 너무 말로 망쳐놔서 한번 말없이 살아보려 했지요. 과부 셋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았습니다. 어이없음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이상한 감탄이었지요. 그날 밤 벙어리 행세를 하던 칠복은 처음으로 큰댁집 안방에 들었습니다. 이튿날은 둘째 과부의 집, 그 다음 날은 셋째 과부의 집.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칠복은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었지요. 벙어리가 아니라 다행이야.
세 여인은 순서를 정하지도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글을 나눠 가졌지요. 그리고 몇 달 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 집 모두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조용히 일만 하던 그 벙어리 머슴이 어느새 부인을 셋이나 얻고 아이까지 가졌으니 왜 안 그렇겠습니까? 저놈 진짜 복이 왔나 보네. 어찌 한 방에 셋이나? 부럽다 부러워. 그날부터 칠복의 입가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3년간 입을 꾹 다물었더니 진짜 복이 찾아온 것이죠. 새 과부와의 동거가 알려진 뒤에도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칠복의 침묵과 성실함에 묘한 존경심까지 품게 되었다죠. 그날 이후부터 칠복은 새 과부의 집을 돌며 땅을 일구고 아이들을 안고 소여물죽을 끓여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자 그의 곁엔 3명의 아내와 10명의 아이가 있었지요. 해마다 논과 밭은 늘어났고 집안은 늘 활기찼습니다. 그의 집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써 있었지요. 말을 3년 아끼면 복을 3대 받으리라. 옛날 옛적 어느 바닷가 마을에 한 젊은 사내가 들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창수였지요. 창수는 그 신분이라 출신을 알 수 없었지만 등에는 괴나리 보찜을 메고 마을에 들어와 이 집 저 집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허참네. 다들 고기 잡으러 갔나? 동네에 사람 꼴 보기 힘드네. 사실 이 마을은 시여의 작은 초가가 있는 조그만 바닷가 마을로 남자들이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아 생계를 하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고기를 잡으러 갔던 남자들이 먼 바다로 나갔다가 큰 파도에 휘말려 모두 죽고 말았지요. 그러니 마을의 남자라고는 사내 아이와 노인 한 사람이 전부였으니 동네 안악들은 깊은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을 어귀로 웬 젊은 사내가 들어오는데 체구는 건장하고 얼굴 또한 준수하니 여인들은 부끄러워 사내의 눈에 띌까 집안에 숨어 처음 보는 사내를 지켜보고 있었지요. 창수는 마을 한가운데 정자나무 아래에 있는 들마루에 앉아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동네에서 밥이나 한 끼 얻어먹으려 했더니 이리 사람 꼴을 못 보겠으니 아이고, 배가 고파 못 살겠다. 창수가 정자나무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나무에 앉아있던 새가 순간 무엇인가 축하고 따뜻한 것을 창수의 얼굴로 떨어뜨렸죠. 에이, 이게 뭐야? 저놈의 새가 내 얼굴이 뒷간인 줄 아나? 참, 재수가 없는 놈은 접시물에 코를 박고 죽는다더니. 그때 어디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와 돌아보니 웬 여자아이가 그 꼴을 보고 좋다고 웃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가 그리 웃긴다고 웃는 것이냐? 남은 더러워 죽겠는데. 아이는 깔깔대고 웃다 창수에게 다가와 허리춤에서 손수건을 꺼내 창수에게 주었습니다. 창수는 아이에게 그것을 받아 얼굴을 닦으며 말했지요. 그래, 고맙다. 내 이름이 무엇이더냐? 똑순이라 합니다. 그래, 얼굴을 보니 참 똑똑하게 생겼구나. 그런데 이 마을에는 왜 이렇게 사람 꼴 보기가 힘든 것이냐? 글쎄요. 아저씨들은 옛날에 고기 잡으러 나가셨다 돌아오지 않으시고 아주머니들은 다들 어디 계신지 지금은 보이질 않네요. 그래, 그때 멀리서 아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순아, 거기서 뭐 하니? 얼른 이리로 오너라. 점심 먹을 시간이구나? 네, 어머니. 아이가 돌아서 제 어미에게 가버리자 창수는 그 자리에서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보고만 있었지요. 그런데 순간 손에 아이의 손수건이 들려있는 걸 보고 창수가 똑순아 하고 불렀지만 아이와 그 어미는 이미 멀찍이 가고 없었죠. 이를 어쩌나? 이걸 그냥 돌려줄 수도 없고. 창수가 동네 개울에서 손수건을 빨아 아이에게 돌려주려 그 집을 찾아다니는데 마침 맞은편에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보시오. 말씀 좀 묻겠습니다. 그런데 물동이를 머리에 인 여인은 뭐가 그리 부끄러운지 창수를 보자마자 얼굴이 빨개지더니 가던 길을 멈추고 몸을 돌려서 있었지 않겠습니까? 저기 혹시
똑순이라는 아이의 집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인은 말을 못하는지 간신히 고개짓으로 방향을 가리켰지요. 네, 고맙습니다. 창수가 여인이 가리킨 곳을 향해 정걸어 가는데 에구머니나 물동이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지요. 순간 창수가 뒤돌아보니 물동이는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여인은 그저 가만히 서서 깨진 동이만 쳐다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를 어쩌나? 내가 괜히 물어봤나 보네. 이미 깨진 동이를 어찌합니까? 창수는 하는 수 없이 똑순이 집을 찾아가던 길을 갈 수밖에. 그러다 조금 가니 어느 집 담장 너머 똑순이가 그 어미와 밥을 먹고 있는 게 보였지요. 창수는 반가운 마음에 살인문을 밀치고 마당으로 들어가며 똑순이를 불렀습니다. 똑순아! 아저씨, 이 손수건을 놓고 갔자니? 이거 받아라. 아이가 마루에서 내려와 창수에게 오려는데 그 어미가 아이를 붙잡지 않겠습니까? 누구시냐? 그냥 정자나무에서 본 아저씨인데요. 아이가 그 손수건을 제게 잠깐 빌려주고 그냥 갔길래 돌려주러 왔습니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무튼 고맙습니다. 똑순이 어미가 창수에게 손수건을 건네봤는데 창수의 코에 음식 냄새가 향긋하게 들어오는가 싶더니 입구멍에서는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순간 그 소리를 들었는지 똑순이 어미가 말했지요. 시장하시면 밥을 좀 내올 테니 한 수저 들고 가시지요. 창수가 그 소리에 체면이고 뭐고 고맙다며 자리에 앉자 잠시 후 똑순이 어미가 따로 밥을 한 상 내주었습니다. 차린 것은 없지만 시장기나 좀 달래시지요. 아닙니다. 시장이 진수성찬이죠. 창수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을 먹기 시작하였죠. 제하겠습니다. 밥은 더 있으니 천천히 드시지요. 네, 고맙습니다. 창수가 그렇게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담장 너머로 여인들이 하나둘 모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잘생겼네. 이 얼마 만에 보는 남정네인가? 똑순이 애미가 복 받았네. 조용히 좀 말해. 저리 좀 비켜봐요. 아이고, 우리 용식이 아빠같이 잘생겼네. 저 허벅지 좀 봐. 동네 아낙들이 몇 년 만에 보는 젊은 남정네가 신기한 듯 구경을 하는데 창수가 이상하여 돌아보면 얼른 몸을 낮춰 담장 뒤로 숨고는 하였지요. 아이고, 동네에 웬 여인들만 이리 바글거립니까? 바닷가 마을이라 몇 년 전에 남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돌아오지를 않으니 동네에는 여인들과 노인, 그리고 아이들만 남았지요. 그랬군요. 똑순이 애미의 눈에 순간 눈물이 비치는 것을 보자 장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지요. 그런데 똑순이 어미는 참으로 예뻤습니다. 이런 바닷가 조그만 마을에 이렇게 어여쁜 여인이 있으리라고 도무지 믿어지질 않을 정도였지요. 그리고 내어준 밥을 깨끗이 다 먹은 창수가 고맙다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똑순이가 창수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아저씨, 어디로 가세요? 똑순아, 이 아저씨는 그저 발 닿는 대로 전국 팔도를 내 집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 어디로 갈지는 나도 모르겠구나. 그럼 또 언제 뵐지 모르겠네요. 그래, 인연 있으면 또 보지 않겠니? 창수는 그렇게 똑순과 그 어미에게 인사하고 집에서 나왔지요. 그런데 똑순이 어미가 밥상을 치우는데 상 위에 은자 한 잎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는 평생 동안 보기 힘든 은자인데 그걸 놓고 가다니. 똑순이 어미는 장수가 범상치 않은 사람임을 직감하였지요. 한편 녹순이 집에서 나온 장수는 바닷가에 홀로 서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고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온 사방에 전라 가명의 군들이 깔려 있을 것인데 그래도 서둘러 한양으로 가야 한다. 창수는 이내 한양을 향해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가만히 따라오는 것 같아 돌아보니 웬 여인이 서서 창수에게 말을 건넸지요. 이보시오. 왜 그러시죠? 어디를 가시는 길이옵니까? 한양으로 가는데
그건 왜 묻소? 한양을 향해 간다면 좋기 하루를 꼬박 가야 쉬어갈 민가가 나올 것인데 지금 가시면 산중에서 밤을 지새우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찌 해야죠? 저희 집에 빈 방이 있으니 저녁 드시고 내일 새벽같이 길을 떠나시면 될 것입니다. 아, 그래요? 창수는 여인의 말이 조금 미심쩍었지만 저녁도 주고 재워도 준다니 그냥 순순히 여인을 따라갔습니다. 그날 밤, 아이고, 대체 왜 이러시오? 가만히 좀 계셔요. 남녀가 유별하거늘 왜 이러는 것이오? 아이 참, 이러면 아니 돼요. 아니 돼요. 아이고, 부처님, 산신령님 맙소사. 아이고, 저 음탕한 것이 선수를 쳤네. 그래, 내가 뭘 했어? 여자 싫어하는 남정 내가 어디요. 동네 안악들은 문 밖에서 한탄하고 창수와 여인은 방 안에서 뒤엉켜 있으니 참으로 보기 민망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다음 날 아침, 창수가 눈을 뜨니 방으로 따뜻한 국과 제법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이 놓인 밥상이 들어왔습니다. 서방님, 차린 것은 없지만 어서 드시지요. 서방이라니. 창수는 순간 기가 막혔지만 하룻밤을 함께 보냈으니 서방은 서방이니 그저 수저를 들어 밥만 우적우적 먹었지요. 오늘은 일찍 떠나야 할 것 같소.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줘서 고마웠소. 아침에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날도 추우니 며칠 더 묵고 가시지요. 아니요. 내 처지가 한 곳에 머무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요. 언젠가 또 들를 테니 그때도 이렇게 따뜻한 밥 한 술 주면 고맙겠소. 창수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여인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말 집 밖에는 서리가 내려앉았고 찬 기운이 온몸을 휘감아 몸이 바들바들 떨려왔지요. 아이고, 정말 저 여인 말대로 며칠 더 묵다 갈 걸 그랬나. 정말 날은 추웠지만 창수는 무슨 사연인지 몰라도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 발길을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안악들은 멀리서 그 뒷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닷가 작은 마을에는 또다시 쓸쓸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깊은 밤, 누군가 똑순이의 집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잠결에 그 소리에 놀란 똑순이 어미가 살며시 방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누구시오? 어제 들렸던 사람입니다. 미안하지만 좀 도와주시오. 어둠 속에서 똑순이 어미가 가만 보니 어제 밥값으로 은자를 놓고 간 사내인데 어디를 다쳤는지 옷에 피가 묻어 있었고 얼굴에는 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지요. 아니, 무슨 일이십니까? 군졸들에게 쫓기고 있어. 내 깊은 사정은 나중에 다 말씀드릴 테니 잠시 좀 숨겨주실 수 있겠소? 똑순이 어미는 도무지 영문을 몰랐으나 일단은 사람을 살리고 보자는 심산으로 창수를 방 안으로 들였지요. 그리고 잠시 후 마을에는 횃불을 든 군졸들이 들이닥쳐온 마을을 이 잡듯 뒤지기 시작하였지. 피를 흘리고 도망간 사내를 보지 못하였느냐.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마을에는 사내라고는 노인과 아이뿐입니다. 그럼 이자는 이 마을에 들른 적이 없더냐? 그때 군사 하나가 웬 사내의 얼굴이 그려진 종이를 내미는데 언뜻 보아서는 창수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여인들 누구 하나 선뜻 보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봤다고 이야기하면 마을 사람 중 누군가는 다치지 않을까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 군졸들은 시어대는 이 마을에 지끈지끈 들어가 외양간부터 방 한 구석구석 뒤지지 않는 곳이 없었고 마지막에는 똑순이 집으로까지 찾아와 마구 뒤졌지 않겠습니까? 대체 왜 이러시오? 저와 딸아이만 사는 집입니다. 죄인을 찾고 있다. 군사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다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그제야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똑순이 어미의 치마 속에서 장수가 나오는데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런지 기력이 없어 보였지요. 똑순이 어미는 창수를 방 한쪽에 눕히고는 정성으로 간호했지요. 그리고 나흘이 지나서야 창수는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고맙소. 당신이 아니면 내 사지가 찢기고 산산이 조각나 바닷가에 뿌려졌을 것이오. 아닙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것 같아 그저 사람을 살리고자 했을 뿐입니다.
밥상을 물려 방 밖으로 나가는 똑순이 어미를 보며 창수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무슨 사연인지 묻지 않은 것이요? 손님께서 나중에 다 말해주신다고 하여 그저 묻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말에 창수는 생각했지요. 참으로 현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로다. 어찌 꽃이 산과 틀에만 피겠는가. 이곳 바닷가 마을에도 양귀비에 버금가는 꽃이 피었구나. 기운을 차린 창수는 다시 옷을 챙겨 입고 괴나리 보침을 메고 길을 나설 채비를 하였지요. 그리고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집 앞에 여인들이 저마다 소쿠리를 하나씩 들고 서 있지 않겠습니까? 왜 벌써 가시려고 서방님? 그래가지고 한양까지 어찌 가시려 합니까? 아니, 누가 내 서방이야? 같이 밤을 보냈으면 서방이지요. 알고 보니 여인들은 그동안 창수가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몸에 좋다는 약과 기운을 터둘 수 있는 음식들을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창수는 여인들에게 고맙다 인사하고 훗날 살해하겠다며 길을 나서려는데 여인들이 극구 말리지 않겠습니까? 이 추운 날 그 몸으로는 단 사흘도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며칠 더 머무르시면 나주에서 인천을 거쳐 한양으로 가는 상선이 이곳에 들를 것이니 그 배를 타고 한양으로 향하시지요. 똑순이 애미도 이렇게 간곡히 말리자 창수는 그렇게 마을에서 며칠 더 머무르기로 하였지요. 그런데 그 며칠 동안 동네 안악들은 매일같이 똑순이 집으로 찾아와 모처럼 보는 사내라며 농을 하고 대체 왜 쫓기는지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창수는 나중에 다 이야기하겠다며 피할 뿐 도무지 이야기하지 않으니 여인들은 창수만 보면 안달을 내었지요. 그리고 며칠 먼 바다에 돛을 올리고 가는 큰 배가 보였습니다. 나주에서 출발한 상선이 해마다 이 마을에 들러 물과 약간의 음식을 배에 싣고 가는데 오늘이 그날이었던 것이죠. 부두에는 동네 안악들이 환송을 나왔고 상선의 행수에게 창수가 은자 한 잎을 주며 한양까지 데려달라 하니 행수는 신이 나서 창수를 배에 태워주었지요. 창수는 동네 여인들에게 절하며 그동안의 고마움을 표했고 환인들 중에는 눈시울이 붉어진 여인들도 있었죠. 아이고, 이름이라도 알려주고 가야지. 동네 여인들이 떠나는 창수를 보며 소리치자 장수가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김창수요. 머지않아 다시 찾아올 테니 그때까지 평안히들 계시오. 돛을 높이 단 상선은 부두에서 점점 멀어지는데 뒤늦게 달려온 똑순과 그 어미가 손을 흔드는 게 보였지요. 똑순아, 잘 있거라. 고마웠단다. 사실 이 사람은 조선의 암행어사 김창수였습니다. 임금의 명에 따라 전라도 관찰사의 비리를 감찰하는 임무를 맡고 허름한 평민의 복장으로 전라도 지역에 왔다. 그 비리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되었는데 자신의 비리가 임금에게 알려질까 걱정한 전라관찰사가 그를 죽이려 하니 그만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것이지요. 배는 순풍을 만나 20여 만에 마포나루에 도착하였습니다. 마포나루에 내린 김창수는 급히 한양의 집에 들러 의관을 차려입고 경복궁으로 가 임금을 아련하고 전라관찰사의 비리를 낱낱이 아뢰자 그 말에 노한 임금이 명하였지요. 뭐라? 도승지는 들으라. 벼슬아치들의 비위를 감찰해야 할 관찰사가 오히려 비리를 저질렀으니 지금 즉시 전라관찰사를 본직 바직하고 그의 비리와 관련된 자들을 조사하여 엄히 다스리도록 하여라. 더불어 임금의 명을 받은 암행어사를 살해하려 하였으니 이는 임금을 능멸하려 한 것이다. 이에 김창수를 임시로 도원수로 임명하여 전라가명에 파견토록 하여 땅에 떨어진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도록 하여라. 도원수는 정의품의 임시 관직이지만 그 지위가 품계상 관찰사보다 높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도원수라는 직책이 전시에 부여되는 관직인데 암행어사 김창수를 이 자리에 임명했다는 것은 그만큼 왕의 분노가 크게 달랬던 것이죠. 그렇게 도원수로 임명된 김창수는 군졸들을 이끌고 직접 전라가명으로 내려가 관찰사와 그 비리에 관련된 자들을 처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바닷가 마을에 들르니 동네의 안악들은 의관을 갖춘 그를 몰라보고
허리만 숙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똑순이가 김창수를 알아보고 소리쳤지요. 장수 아저씨다? 그래, 똑순이. 오랜만이네. 그 소리에 놀란 아낙들이 고개를 들어 말 위에 앉은 도원수를 바라보니 과연 창수가 아니겠습니까? 뭐야? 창수가 저리 지체 높으신 분이었어? 이거사 말 조심해. 그 소리를 들은 김창수가 말에서 내려 그들에게 절하니 여인들은 몸둘 바를 몰라 했지요. 다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살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김창수는 그렇게 인사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상을 내려주었지요. 아이고, 저리 높은 분을 욕보였으니 너 어찌할 거야? 몰라요. 나만 좋았나? 옛날 옛적 충청도 제천에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선비의 집은 가난하였는데 아들을 셋이나 두었지요. 그러던 하루는 몇 사람이 선비의 집을 찾아와서 말하였습니다. 저희는 영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집안은 넉넉하고 자손은 번성하나 귀댁의 노비 문서에 집안 어른의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 3,000냥을 받고 양인으로 풀어주시기를 청하옵니다. 허락하신다면 한 분께서 영남으로 왕림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선비의 큰아들이 가기를 청하였으나 선비는 선뜻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이 가기를 청하였으나 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막내 아들이 선비에게 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소자가 갈까요? 그래, 그리하거라. 이를 본 큰 아들은 화가 나 아버지에게 말했지요. 아버지, 나이가 어린 막내는 일을 많이 겪어보지 않아 반드시 일을 그르칠 것입니다. 그러나 선비는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 막내 아들이 영남으로 가게 되었지요. 영남에서 3,000냥을 받은 막내 아들은 소를 사서 돈을 가득 싣고 돌아오다가 깊은 산 폭포 아래 용추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용추로 뛰어들려 하는 한 여인이 보였지요. 막내 아들은 그 여인을 붙들고 까닭을 물었습니다. 여인이 우는 소리가 몹시 애달팠습니다. 제 아버지가 가명에서 빚을 내어 도보 장사를 하였는데 하는 일마다 실패하였습니다. 가명에 빚진 3,000냥을 납부해야 하나 갚지 못하여 3년이나 갇혀 있다가 정해진 날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납부 기한이 이미 다 지났으니 형장에서 죽게 될 아버지를 생각하니 자식으로서 하늘을 보고 살 수가 없습니다. 돈 3,000냥이 많다고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아비를 두고 자식이 목숨을 끊는 불효를 저질러서야 되겠습니까? 목숨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지요. 죽지 마십시오. 제가 가진 돈이 3,000냥인데 이제 그대에게 드릴 테니 그대는 죽지 말고. 막내 아들은 소와 돈을 처녀에게 모두 주고 돌아갑니다. 고마움에 처녀가 이름을 물어보았으나 막내 아들은 그저 발길을 돌려갈 뿐입니다. 선비의 집안에서는 막내 아들이 빈손으로 귀가하자 형제들이 노발대발합니다. 하지만 선비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인사를 할 뿐이지요. 잘 다녀왔느냐? 별일 없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른 형들이 말하였습니다. 가지고 온 물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거짓말이 아닙니다. 오는 길에 사람을 한 명 살렸습니다. 막내 아들이 용추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자 형들은 화를 참지 못해 격분합니다. 경망한 짓을 하였구나. 아버지께서 우리가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 이번 일이 허사가 되리란 것을 진작 알고 있었다. 그것을 가만히 듣던 선비는 웃으며 말합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보내지 않고 이 아이를 보낸 이유이다. 고로 아비는 아들을 잘 알아보았고 아들도 아비를 잘 알고 있다고 하겠다. 또 자식이 옳고 그른 일을 하고 무사히 돌아왔으니 기쁜 일이 아니냐. 만약 큰 아이가 갔다면 필시 그들에게 돈을 더 거뒀을 것이고 돈을 더 거뒀다면 반드시 3,000냥을 넘겼을 것이다. 저들이 저들의 역량을 가늠해서 3,000냥으로 정한 것인데 3,000냥을 넘게 거뒀다면 기쁘지 않았을 테고 기쁘지 않으면 해로운 일이 뒤따르기도 하니 예기치 못한 재앙이 없을 수 있겠느냐. 청렴한 장사꾼이 이익을 곱절로 남기고 점잖은 대인은 돈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법이다. 3,000냥을 얻었으니 이익이 곱절이라고 할 만하고
3천냥으로 사람을 살렸으니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고 할 만하다. 사람의 목숨은 지극히 중요하니 돈 3천냥으로 바꿀 것이 아니다. 음덕을 쌓은 자는 반드시 보답을 받는 법이다. 너희 형제들은 이 아이 덕을 보게 될 것이니 화내지 말거라. 3년이 지나 선비가 집에서 세상을 떠나자 아들들이 임시로 장사를 지낸 다음 묘자리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막내 아들이 고개를 넘어 명당을 찾아서 심리를 내려가 보니 산이 끝나는 곳에 큰 저택과 사당이 있었는데 그 터가 실로 명당 자리였지요. 발돋움을 하여 담장 너머를 굽어보며 감탄하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되어 끌려 들어가서 문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여인이 집주인을 말리며 말합니다. 아버님, 저분은 용추에서 저를 살려주신 분 같습니다. 틀림없느냐? 네,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저와 저희 집안을 살려주신 분인데 어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주인이 막내 아들에게 대청으로 올라오라고 하고는 묻습니다. 3년 전에 용추를 지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지난 적이 있습니다. 용추로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왔습니다. 그래, 그리하여 어찌하셨습니까? 아비가 죽을 위기라 하여 가진 돈 3천냥을 그 처자에게 준 것으로 기억합니다. 옆에 있던 집주인의 딸이 흐느끼며 말을 잇습니다. 선비님, 제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때 용추에 뛰어들려 했던 사람입니다. 여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던 막내 아들은 그제서야 여인을 알아보았지요. 그래, 그때 그자가 아니요? 그래, 이 살아계시니 참 다행이요. 세 사람의 얼굴에 마침내 웃음기가 돕니다. 막내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를 이루셨습니까? 선비님께서 주신 돈으로 날짜에 맞춰 감용에 바치자 관찰사가 깜짝 놀라 어떻게 장만하였느냐고 묻더군요. 제가 사실대로 아뢰었더니 관찰사가 감탄하며 말씀하시더군요. 참 이로운 사람이로다. 이 세상은 크게 속일 수 없다. 일개 선비도 그러하거늘 관찰사야 말해 무엇하리야. 나도 인자하고 의롭게 조치하겠소. 절반은 쉬고 가시오. 관찰사는 3천냥의 절반만 받고 절반은 내주었습니다. 다시 도보 장사를 하였는데 일마다 모두 성공하여 수만 양을 모았지요. 그리곤 사람을 시켜 이곳저곳에 방을 붙여 3천냥의 주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녀가 밤낮으로 하늘에 기도하여 은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지요. 오늘 하늘이 작은 정성을 살펴 은인을 여기로 오시게 하였군요. 부친상은 언제 당하셨습니까? 사시는 곳은 어디이며 이곳에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집은 제천에 있습니다. 지난달에 부친상을 당하여 임시로 장례를 치른 다음 묘자리를 구하러 용맥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여기 사당 아래 용혈이 서려 있는 것이 보였지요. 시야가 막혀 보이지 않기에 담 너머로 굽어보며 한번 구경하느라 채통과 예법을 잃고 말았으니 부끄럽습니다. 하늘이 그대의 음덕에 보답하고자 저더러 이곳을 지키며 기다리게 한 것 같습니다. 저쪽의 전장은 제 선산 아래라 제가 거처하고 이쪽 전장은 그대에게 바칠 테니 이곳에 거처하시지요. 인부를 데리고 저와 제천으로 함께 가서 상여를 받들고 그대의 식구들을 데려다 옮겨오십시다. 이곳에 거처를 정하여 이곳에서 장례를 지른 다음 대대로 함께 살며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막내 아들이 거듭 사양하자 주인이 말하였습니다. 왜 사양하십니까? 그대의 재물로 그대의 전장을 마련하였는데 왜 사양하십니까? 막내 아들이 마침내 그 말에 따라 차례대로 장례를 지르고 이사를 와서 사형제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3년상을 지른 후 막내 아들은 찾아와 혼인을 하여 대대로 부와 명예를 이루고 살았다 합니다. 세상에 남아도는 재산으로 남을 돕는 일은 칭송할 만한 일이죠. 하지만 어렵게 얻은 돈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복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선비와 그 막내 아들과 같은 지혜로움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 낳고 돈 낳았지. 돈 낳고 사람 낳았겠습니까?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바우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우는 가난했지만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을 하여 동네에서 예쁜 아내도 얻었지요. 그런데 바우의 아내는 예쁘고 부지런하기는 한데 조금 수다스러운 것이 흠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내를 얻은 후로는 내외가 더욱 부지런히 일을 하여 새로 집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요. 어느 날 하루 종일 들에 나가 일을 하고 여느 때처럼 부부는 해질 무렵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곧 부엌에 들어가 저녁을 지으려고 쌀독을 열었더니 쌀독 안에는 팔뚝만한 굵기의 검은 구렁이가 또아리를 들고 앉아 아내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질겁하게 놀란 아내는 뚜껑을 얼른 닫고 부엌에서 뛰쳐나와 남편에게 일을 알렸습니다. 여보, 구렁이요? 구렁이? 아니, 뭔 일인데 이리 수선스럽게 군단 말이요? 뱀이요, 뱀. 그것도 큰 구렁이야. 쌀독에. 아내의 말에 놀란 바오는 부엌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가만히 쌀독을 들여다보니 정말 큰 구렁이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오는 순간 아, 우리 집 업으로 들어온 구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리곤 아내에게 일렀습니다. 분명 우리 집 업으로 들어온 구렁이가 틀림없어. 새 용소에다 얼른 밥을 짓도록 하시게. 아니, 쌀독에 저리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 밥을 어찌 한단 말이오. 옆집에 가서 좀 구우면 될 것 아니오. 남편의 말에 기가 막혔지만 어쩔 수 있나요? 바우의 아내는 옆집에 쌀을 꾸러 갔습니다. 근데 한참이 지나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 이놈의 옆편내가 또 수다의 집에 못 오나 보네. 한참 뒤에야 돌아온 부인을 보고 바오는 성을 냈습니다. 아니, 작년 논바닥에서 씨나를 추수하다 바알을 찍고 왔는가? 어휴, 서둘러 밥이나 안 치시게. 쌀 한 대박을 꾸러 갔다가 또 한 수다를 떨고 왔는지 바우의 아내는 서둘러 쌀을 씻어 새 용소에다 밥을 지었습니다. 밥이 다 되자 바우는 그것을 조항 앞에 차리고 아내에게 절을 하도록 한 다음 그것을 쌀독 앞에 옮겨 놓았지요. 조금 있으려니 쌀독에서 구렁이가 기어 나와 새 용소에 밥을 판만 먹고 다시 쌀독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오는 새 용소에 남은 밥을 아내에게 먹으라 하였지요. 무엇이요? 나보고 지금 구렁이 먹다 남은 밥을 먹으라고요? 못합니다. 업으로 들어온 구렁이 잘 모셔야 하오. 그러면 우리도 잘 살 것이니 걱정 말고 드시오. 그럼 당신이 먹지 왜 날더러 먹으라는 것이요? 부엌에 들어와 앉으셨으니 여자가 잘 모셔야 할 것 아니요? 하는 수 있나요? 잘 산다니? 아내는 뱀이 먹다 남긴 밥이라 게으름치했지만 업을 위하는 일이란 남편의 말에 따라 남은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 후로는 조항 앞에 날마다 뱀이 먹을 수 있도록 밥을 해놓고 들로 일을 나갔습니다. 구렁이가 집에 들어온 후부터는 가세가 부쩍부쩍 늘어 논밭을 더 사들일 수 있었습니다. 바우와 그의 아내는 이렇게 된 것이 모두 어빈 구렁이 덕택이라 믿었고 바우는 이런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복이 나가는 것이니 아무에게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아내에게 당부하였지요. 그러나 수다스러운 아내는 틈만 나면 동네 여인들과 모여 수다를 떨다 기어이 동네 부인네들에게 업이 들어온 구렁이의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업구렁이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곤 꿈속에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귀가 따가워 도저히 살 수가 있어야지. 이제 산 넘어 김서방네 집에 나가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말하고는 구렁이가 부엌을 나와 마을을 지나 살인문 밖으로 스멀스멀 기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던 아내는 꿈속에서 아무리 구렁이를 불러보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내가 잠에서 깨어난 것은 날이 환히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퍼뜩 꿈에서의 구렁이 생각이 나서 급히 부엌에 가서 쌀독 뚜껑을 열어보았지요. 그러나 구렁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어쩐단 말입니까?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인가요? 바우 아내의 수다스러움 때문에 구렁이가 옮겨간 후로는 그렇게 잘만 풀리던 집안이 점점 기울어져 되는 일이라곤 하나도 없었고 집안은 옛날보다도 더 가난해졌습니다.
매일같이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던 아내는 꿈속에서 구렁이가 가겠다던 산 너머 동네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김서방네에게 가서 구렁이에게 잘못을 빌고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했지만 집주인은 물론 구렁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집에 돌아온 아내는 자기 잘못으로 집안이 망하게 됐다는 생각에 상심한 끝에 머리를 싸매고 앓아눕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수다만 좀 덜 떨었어도 일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누워있는데 이번엔 꿈속의 머리와 수염이 하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가여워. 내가 한 가지 가르쳐 줄 테니 시키는 대로만 할 것이며 절대로 어기면 안 돼요. 여기서 어디로 가면 깊은 산이 있고 거기 커다란 바위 밑에 무가 몇 개 있을 것이요. 그중 커다란 무는 남겨놓고 조그만 것만 뽑으시오. 이건 또 무슨 꿈이란 말인가요? 바우의 아내는 잠을 자다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바우의 아내는 서둘러 꿈속의 노인이 가르쳐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벼랑가의 커다란 바위 밑에 무가 서너 개나 있었지요. 옳지! 됐다! 하고 아내는 그 중에서 가장 커다란 무를 뽑았습니다. 기왕이면 커다란 것을 갖고 싶어 꿈속 노인의 말을 어겼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꽝 하고 천지를 뒤흔드는 커다란 소리와 함께 물을 움켜쥔 아내는 벼랑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아무 상처도 입지 않았지만 손에 쥐었던 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내는 벼랑 밑에서 간신히 위로 기어 올라가 아까의 바위 밑을 보니 거기에는 무가 한 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무가 아니라 천년 묵은 산삼이었던 것입니다. 수다스러운 성격에 복을 잃은 아내가 불쌍해 산신령이 꿈속에 나타나 천년 묵은 산삼을 주었지만 바우의 아내는 욕심에 온 복을 그만 채발로 거쳐버린 꼴이 되고 만 것이지요. 털레털레 온몸이 흙두성이가 된 아내는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오는 그런 아내를 보고 한참을 위로해 주었지요. 여보, 무슨 걱정이 그리 많소. 또 살면 될 것을. 헛된 재물을 바라지 말고 전처럼 부지런히 열심히 살라고 하늘이 깨우치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 바오와 아내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또 봄이 오자 바오의 아내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바오는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지요. 아이가 태어나고 바오의 집은 점점 더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바오와 아내는 진짜 복덩이가 태어났다고 얼마나 행복해 있는지 모른답니다. 그렇지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알라고 하늘에서 그리도 유사스러운 일을 주셨었나 봅니다. 옛날 옛적 때는 조선 중종 시절 조정에는 윤년이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재주와 용모가 뛰어나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지요. 그 중에서도 막내 윤지경은 문장이 배어나고 풍채가 훤칠하여 아버지 윤연의 사랑을 더욱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의 나이 16에 진사과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니 지경을 사위로 삼으려는 집안에서 혼담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그런데 그의 여름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아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갔지요. 윤연은 급히 아내와 지경을 데리고 아직 병이 돌지 않은 사촌 매부의 집으로 피신하였습니다. 당시 사촌 매부 최참판은 찬판벼슬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최참판은 원래 윤씨 부인과 결혼하여 아들 둘을 두고 살았지만 부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이씨 부인과 재혼하여 연화라는 딸을 낳았습니다. 올해 17이 된 연화는 얼굴이 아름답고 성품이 유순하였는데 수놓는 여자가 해야 할 일들에도 으뜸이었으며 홀로 공부해서 문장을 익히니 그 총명함을 이루 말할 데가 없었지요. 윤연이 최참판 집에 도착하자 최참판은 반가이 맞으며 연화를 불러 윤영과 지경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다가가 인사할 때 지경이 눈을 들어 힐끔 보니 그 아름다움이 밝은 달빛과 같은 것이 아침을 뿌려놓은 모란꽃과 같은 것이 살면서 처음 보는 미인이었지요. 지경은 연화의 아름다운 자태에 취하여 마음속 깊이 다짐하였습니다.
저리도 아름다운 여인과 살 수만 있다면 내 기어이 천하를 다 가져다 바치리라. 지경은 그날 저녁 어머니께로 가 연화와 정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시 연화의 용모와 덕은 소문이 자자하여라. 지경의 어머니는 흔쾌히 그 청을 받아들여 남편에게 이들의 혼사를 추진하도록 하였지요. 그런데 최참판의 부인은 이 혼사를 반대했습니다. 지경이 용모가 훌륭하고 재주가 뛰어나기는 하지만 활발하고 호탕한 성격 탓인지 기생집에 자주 드나든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었지요. 최참판은 부인의 말을 듣고 애써 핑계를 대며 지경과 연화의 혼인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때 병을 피해온 보람도 없이 지경이 전염병에 걸리고 말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연화 또한 병에 걸려 그 증세가 날로 악화되어 갔지요. 지경과 연화의 가족들은 안타까웠지만 전염이 될까 두려워 집안의 두 사람과 하인면만 겨둔 채 다른 곳으로 피신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집안에 남겨진 두 사람은 차츰 병세의 차도를 보여 천천히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지요. 윤지경은 기회는 이때다 싶어 연화가 머무는 안채에 들어가 말을 걸었습니다. 연화는 이제 간 몸이 회복된 상태라 이전처럼 화사하게 단장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지경은 그 초초한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지요. 게다가 연화의 부드럽고 공손한 말이나 몸가짐은 윤지경을 더욱 감탄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매일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가깝게 지냈지요. 어느 날 지경은 다시 한번 연화에게 청혼을 하였고 연화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하였습니다. 사실 지난번 혼인이 성사되지 않은 것은 도련님께서 평소 기생과 가깝게 지낸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사실 내가 진사시에 합격하고 조정에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 기생들이 자리에 함께하였지요. 내 그 기생 중 그 잘 아는 기생 하나와 가까운 적이 있었지만 다 옛날 얘기인데 그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소. 들어보시오. 소저가 허락만 하신다면 나는 신우경을 본받아 소저에게 온 정성을 쏟으리다. 어찌 신우경을 본받으시려 하십니까? 그 말만이라도 감사합니다. 도련님의 뜻을 알았으니 저는 도련님께 포숙의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윤지경은 기뻐하며 이후로도 하루가 멀다 하고 연화를 만나니 그 정과 사랑이 날로 깊어져만 갔지요.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의 병은 완쾌되었고 나라에 퍼졌던 전염병도 거의 수그러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멀리 피신 갔던 가족들이 하나둘 돌아오고 연화의 부모님까지 돌아오자 연화는 부모님께 지경과 혼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참판 부부는 딸의 뜻을 알고 나자 흔쾌히 허락하여 혼인 날짜를 잡았지요. 그리고 이듬해 2월 윤지경은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윤지경의 정원 소식을 알 리 없는 여러 집안에서 다시 그의 집안으로 끊임없이 구원의 뜻을 알려왔지요. 그런데 이제는 심지어 임금도 지경의 소문을 듣고 그를 사위로 삼으려 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임금은 박씨라는 후궁 사이에서 아들 복성군과 홍상에게 시집간 첫째 딸 연영주 그리고 올해 16인 둘째 딸 연성홍주를 두고 있었습니다. 박씨가 먼저 윤지경을 사금으로 점찍어두어 임금의 동생 희양군을 통해 임금께 청을 들여 지경을 부마로 삼도록 청했지요. 그런데 이런 사정을 까맣게 모르는 연하와 지경은 혼인날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패백이 막 들어오는 순간 궁에서 사람을 보내와서는 지경을 즉시 궁으로 들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임금의 명이 떨어졌으니 지경은 패백을 뒤로 미루고 허겁지겁 궁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지경이 막상 임금을 대하니 부마가 되라는, 다시 말해 임금의 사위가 되라는 청천벽력 같은 명을 받고 만 것이죠. 전하, 제가 최씨 집안 여인과 혼례를 치르지만 않았다면 영광스럽게 전하의 명을 받겠사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혼인을 하였는데 어찌 그 명을 받겠습니까? 지경이 숙고도 없이 단칼에 그 명을 거절하니 임금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내 그대를 아껴 부마로 정하였거늘 어찌 핑계를 대어 거절한단 말이냐. 성종대왕께서도 경희공주를 결혼시켰다가 첫날 밤을 치르기 전에 공주께서 돌아가시니 부마로 정한 자에게 다른 여자와 혼인하도록 한 적이 있다. 왕실에서도 그런 일이 있거늘 내 생각이 성종대왕보다 낫다는 말이냐? 그러자 옆에 있던 희양군도 한마디 하며 지경이 연성홍주와 혼인하도록 거들자 지경이 대답하였지요. 희양군은 전하의 총명함을 가리지 마십시오. 전하, 소인배들의 말만 들으시니 참으로 눈이 어두우십니다. 이 말에 임금은 더욱더 노하여 윤지경을 옥에 가두고 그 아비 윤년 또한 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처사에 사헌부와 사관원에서 앞다투어 상소를 올렸고 임금도 마음에 걸렸던 터라 곧 두 부자를 풀어주었지만 연성홍주와 지경을 혼인시키겠다는 임금의 뜻은 변하지 않았고 결국 옹주와 지경은 혼인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지경은 임금에게 은교라는 벼슬까지 받아 꼼짝 못하고 옹주와 혼인할 판국이었으니 지경은 갑갑한 마음에 연화를 찾아갔지요. 하지만 연화는 옹주와 지경이 혼인하게 되었다는 소식에 다시는 시집가지 않고 홀로 늙어 죽겠다고 결심한 터였습니다. 연화와 지경이 한 방에 마주 앉아 있는데 우수에 찬 연화의 아름다운 모습에 지경의 가슴은 미어지기만 하였지요. 그리고 슬픔을 감추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방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두 사람을 보고 있니 연화의 아버지 최참판 역시 마음이 아파 깊은 탄식만을 할 뿐이었지요. 하지만 최참판은 임금의 엄중한 명을 어긴다면 온 집안이 화를 당하게 될까 두려워 지경을 잘 타일러 내보냈지요. 하지만 지경은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이어져 몸져 눕고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드디어 옹주와의 혼인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경이 옹주를 보니 얼굴이 못생긴 데다 못되고 독하게 보여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꽃 같은 연화 생각만 간절해질 뿐이었지요. 그리고 첫날 밤을 맞이했지만 지경은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대로 잠이 들었지요. 이튿날 아침 지경이 임금께 문안을 드리니 임금이 기쁜 마음으로 부마가 되었다는 교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모가 된 박씨에게 찾아가 인사를 드렸는데 박씨는 지경의 용모와 말하는 자태에 역시 그를 어여비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경은 박씨의 표독하고 매서운 눈빛에 속으로 몸서리를 쳤지요. 게다가 어여쁜 연우를 두고 억지로 다른 이와 혼인한 것이 너무나 한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이미 혼례를 치렀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지경은 연성홍주와 임금이 내리신 사대문 안의 집으로 이사하여 사는 수밖에 없었지요. 이러하니 그 부부 생활이 좋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지경은 매일 최참판 집으로 가 연화도 함께 살게 해달라고 조르곤 했는데 임금과 옹주를 두려워하는 최참판이 이를 허락하질 않았습니다. 또한 지경의 부모도 옹주를 며느리로 맡게 되니 그 품성과 용모가 조금도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깍듯이 대하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지경의 결혼 생활은 불행했지만 지경의 관직 생활은 청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루는 임금이 지경의 옷차림새를 보니 높은 지위에 맞지 않게 비단 대신 무명으로 옷을 지어 입어 그 모습이 더없이 소박해 보였지요. 그러니 지경은 더욱 임금의 눈에 들게 되었고 임금이 상을 내리려고 했으나 지경은 그마저 거절하였습니다. 전하, 부마로서 받는 녹봉이 부모를 공양하고 생활을 꾸리는 데에 충분하옵니다. 그의 성품이 이러하니 임금은 사위 윤지경을 진정으로 좋아하고 아꼈지요. 하지만 윤지경은 단 하루도 연하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하를 그리워하던 어느 날 지경은 최참판 집담을 넘어 연화의 침소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슬픈 밤을 보내던 연화가 웬 사람이 방으로 뛰어들자 놀라 일어났지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토록 그리던 윤지경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다른 이의 남편이 된 사람을 어찌 방 안에 들이겠습니까? 우리는 혼례를 마치지 못한 사이입니다. 게다가 도련님은 이제 부마가 되신 몸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의 소문이 두려우니 얼른 나가십시오. 낭자, 어찌 그런 말을 하시오?
우리의 언약이 어찌 이리 아무것도 아닌 일로 치부된단 말이오. 지경은 오직 연화만이 자신의 부인이라고 우기면서 기어이 함께 잠자리에 들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의 안타까운 마음이 더해진 사랑은 비할 데가 없었습니다. 새벽이 오는 것도 모른 채 즐거움을 나누다가 아침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리고 나서야 지경은 이거를 하였지요. 이 이후로 지경은 매일 밤 연화를 찾아가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면 하루 조정으로 나아가기를 반복했지요. 한편 시집 온 지 몇 달이나 되었는데도 남편 없이 밤을 보내던 옹주는 있는 대로 성이 나 있었고 옹주의 궁에 머물던 사람들 역시 지경을 미워하였습니다. 결국 임금의 귀에까지 옹주의 불행한 결혼 생활이 들어가게 되었으나 임금이 옹주의 부부 생활에 사사건 간섭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덕분에 지경은 계속 연화와 함께 밤을 보낼 수 있었지만 연화의 집에서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요. 그러다 겨울이 되어 눈이 오자 쌓인 눈 위에 지경의 발자국을 본 하인들이 방에서 나오는 남자를 사로잡아 밧줄로 포박하여 최참판 앞에 대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참판이 마당에 포박된 사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바로 윤지경 아니겠습니까? 최참판은 그를 잘 타일러 보내려 했으나 지경은 오히려 최참판을 설득하였지요. 옹주는 흉악한 괴물이고 박씨는 간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분명 박씨가 무언가 계략을 꾸미는 듯한데 제가 옹주를 대접하여 그 당파에 들어갔다가는 집안이 재앙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옹주를 박대하여 화를 입어봐야 기껏 귀양살이밖에 더 하겠습니까? 간절한 설득에 못 이겨 최참판은 그만 지경에게 연화와의 만남을 허락하고 말았지요. 한편 옹주는 남편이 자신을 찾지 않는 이유가 연화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서 어머니 박씨를 찾아가 낱낱이 고하며 울었습니다. 딸이 찾아와 슬피 울며 남편 지경의 행동을 고하자 박씨는 임금께 부탁하여 지경을 혼내달라고 하였지요. 하지만 지경은 화난 임금 앞에서도 당당하게 할 말은 하였습니다. 송구하나, 전하, 저는 원래 최연하와 홀레한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이 잘못되어 옹주와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옹주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 아직도 가슴이 아픈 저를 미워하며 전하께 이렇게 고자질을 하는 여자입니다. 그런 아내에게 어찌 정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장모이신 박씨는 간악하기 짝이 없고 또 처남인 복성군은 탐욕을 좋아하고 몰래 음모를 꾸며 세자 이루를 무시하고 음해하지 않습니까? 이러하니 제가 어찌 옹주에게 정을 붙이겠는지요. 드릴 말씀을 다 드리고 나니 마음이 후련합니다. 이제 저를 죽여주십시오. 임금은 기가 막혔으나 사랑하는 딸의 남편이라 차마 윤지경을 죽이지는 못하고 충청도로 귀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연화 또한 함경도 함흥으로 귀양을 보냈지요. 한편 박씨는 윤지경이 임금께 고한 말 때문에 화가 나 미칠 것 같았지만 지경이 박씨가 음모를 꾸몄다는 증거로 그들이 주고받은 편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자 달리 손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지경의 나이 23세, 연화의 나이 이물에 귀양을 가게 되고 만 것이지요. 그런데 지경은 태연자약하였으나 연화는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지경은 귀양지에서 충청도의 선비들을 모아 매일 잔치를 하며 지냈는데 사람들에게 어찌나 잘했던지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지경은 자신이 받은 선물 가운데 좋은 물건들은 말에 실어 연화에게로 보냈습니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나 김송환을 통해 전했지요. 듣자 하니 내가 선물을 말에 실어 최연아에게 보낸다고 하더구나. 너는 내 아내 사랑을 줄만 알지 임금은 공경할 줄은 모르느냐? 한 번만 더 내 말을 어긴다면 너를 평생 군졸로 살게 할 것이다. 윤지경은 그 말을 전하는 김송환에게 성을 내며 말하였습니다. 내가 귀양을 버리겠느냐? 임금께서 또다시 아내를 사랑한다고 죄명을 내리시는구나. 김송환은 며칠 더 머무르며 지경이 사는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윤지경은 손수 농사를 지은 나물로 반찬을 하여 보리밥에 된장찌개 같은 거친 음식을 먹는가 하면 제기를 차며 노는 등 양반가에 자제답지 않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윤지경이 김송환 앞에서 여종에게 물었지요. 반지꼬리가 다 되었느냐? 김송환이 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서답이었지요. 서답은 요즘으로 치면 여성의 생리대인데 윤지경은 꼬박꼬박 서답을 챙겨 연화에게 보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김송환은 어이가 없었으나 참고 있다 조정으로 돌아와 임금께 윤지경의 언행을 모두 고하였지요. 임금은 서답 대목에서 기가 막혔습니다. 그놈이 내 앞에서 서답을 보내다니 아직도 옹주를 아내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 아니냐. 제주도로 쫓아내버리고 싶구나. 게다가 귀양간 주제에 조정의 일을 그리 희롱하다니. 그러나 세자의 간곡한 청으로 임금은 윤지경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박씨 또한 찔리는 데가 있어 윤지경을 한양으로 불러 문초하기를 원치 않았지요. 덕분에 지경은 충청도에서 계속 귀양살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연화는 귀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여임이라 지었지요. 이듬해 세자의 궁 주변에서 죽은 쥐가 발견되었습니다. 세자의 몸이 안 좋은데 이런 흉한 것이 발견되니 임금이 대경하여 세자가 거하는 동궁전을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궁전 아래에서 끔찍하게도 사람의 뼈와 목각, 인형이 잔뜩 발견되었고 하나하나에 조그맣게 날짜가 쓰여 있었는데 바로 박씨, 복성군, 홍상의 글씨체였습니다. 임금은 크게 노하여 박씨는 사형에 처하고 복성군과 홍상, 연화홍주는 귀양을 보내고 얼마 후에 사약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윤지경의 부인 연성옹주도 경상도로 귀양을 가게 되었지요. 이 일이 있고 난 후 임금은 윤지경을 한양으로 불러 승지라는 벼슬을 내렸습니다. 윤지경은 성은에 감사하며 가족들을 만나고 즉시 연화를 한양으로 불러들였지요. 다시 만난 두 사람은 기뻐하며 아들과 함께 화목하게 잘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임금이 승하하고 세자가 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새 임금은 윤지경을 불러 울며 말했지요. 연성옹주는 그래도 나의 혈육이 아닌가. 귀양지에서 데려와 잘 대해주며 살 수 없겠는가. 윤지경은 그 말을 듣고 함께 울며 연성옹주를 모셔왔습니다. 한양에 온 옹주는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뿐더러 어머니 집안은 이미 몰락하였으니 의지할 데가 없어 죽고만 싶었지요. 세자는 연성옹주를 잘 타일러 지경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지경이 옹주를 너무도 극진히 잘 모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연화는 항상 일어나 옹주를 맞는 등 예를 다하여 대했지요. 한편 지경은 대사관이 되자 남공과 심정 등이 사활을 일으켰던 일을 적어 그들이 주고받은 편지와 함께 상소를 올렸습니다. 왕위를 이은 세자는 윤지경의 간언에 따라 남공과 심정을 귀양 보냈고 윤지경은 안팎으로 그 덕을 더하며 세월을 보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선왕의 상례를 과도하게 주관하던 임금이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죽기 전 윤지경을 불러 죽은 조광조의 명예를 보완하고 경원군에게 다음 왕위를 부탁하였지요. 그렇게 얼마 후 임금이 승하하였고 모두가 슬퍼하였습니다. 연성옹주는 임금이 죽은 뒤에 더욱 덕을 쌓아 나중에는 그 품성이 연호와 견줄 정도로 선해졌지요. 지경 또한 옹주를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였습니다. 하루는 윤지경이 연성옹주의 무릎을 베고 놀고 있을 때 윤지경의 형이 들어와 어찌 이렇게 옹주와 화목하게 지내는지 묻지 않겠습니까? 지경이 웃으며 처음에는 박씨 때문에 억지로 한 혼인이었으나 지금은 선왕의 중매로 부부가 되었으니 처지가 다르다고 대답하였지요. 그러자 형이 넌지시 묻기를 옛날에 알고 지내던 기생이 지경을 위해 절개를 지키고 있으니 그 기생과도 잘 지내볼 생각이 없는지 물었지요. 하지만 지경은 또다시 웃으며 거절하였습니다. 만물이 변하니 청산녹수인들 어찌 변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그 기생 때문에 고생을 한 건지도 모릅니다. 연화와 순조롭게 혼인할 수 있었거늘 그 아이와 관련된 소문 탓에 서둘러 혼인하지 못하고 그 뒤로 7년 동안이나 힘들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명종 때 윤지경은 좌의정을 지내고 선조가 즉위하자 임금을 모시다가 전란이 일어나 평안도로 피신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연성옹주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니 지경과 연화가 슬퍼하며 장사 지냈지요. 윤지경은 벼슬에서 물러나 아흔이 되도록 부인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며 부인을 떠나지 않았다 합니다. 그러다가 광해군 즉위 3년에 윤지경은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화는 울지 않고 의연하게 있더니 지팡이를 짚고 몸을 일으켜 뒤뜰 우물로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선산에 묻혔습니다. 이후 가문이 대대로 번성하여 벼슬한 자손이 40여 명이나 되었다 전해지죠. 옛날 옛적 한양의 한 양반 집안에 이원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때 원필의 집안은 정승을 배출할 정도로 한양에서 소문난 명문가 집안이었죠. 하지만 후손들이 아무도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고 힘겹게 대만 이어오다 보니 가세가 점점 기울어 가기만 했습니다. 사실 원필의 아비도 자손이 생기지 않아 자신대에서 이 집안의 대가 끊길 거라 생각하던 때에 기적처럼 원필을 얻은 것이었죠. 그런데 이 원필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 원필의 나이 15이 되자 그의 아비는 하루라도 빨리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원필을 장가 보냈죠. 그리고 장가 보낸 첫 해 손자를 떡하니 안겨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원필의 아비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자신 대에서 대가 끊길 줄 아는데 늦게 얻은 자식이 혼인해에 아들 손주를 떡하니 안겨주니 얼마나 기뻤는지 한 달 동안이나 동네 잔치를 열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된 것이 아들 이원필이 해마다 손주를 안겨주는데 아들만 11명을 연년생으로 낳아보니 먹는 입도 많아지고 자라면서 또 많이 먹어대니 어느덧 살림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하루는 이제는 연로하여 누워만 지내던 원필의 아비가 원필을 불러다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이제 그만 좀 나으라. 내 자식들은 어디 하나같이 목성도 그리 좋다냐? 네, 아버지. 그런데 그게 어디 뜻대로 되지를 않으니 걱정입니다. 아이고, 미련한 놈. 이 말을 끝으로 원필의 아비는 생을 마감하였으니 그 말이 곧 유언이 된 것이죠. 그날 이후로 원필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부인과의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원필의 부인 뱃속에 아이가 하나 있어 낳아보니 또 아들이라 원필은 정말 아들만 12이었지요. 그러니 집안은 점점 가세가 기울어 원필은 안 하던 남의 서서 노릇도 하고 추수도 보아주러 다니고 하였으나 그때그때 식량만 내기에도 허덕허덕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세월이 흘러 큰 놈들이 장성하여 억지로 혼인을 시켜 내보냈더니 이놈들은 아버지 이원필보다 더 억세게 자식을 낳아놓는데 이젠 그만 어떤 놈이 손주인지 제 자식인지 정신 안 차리면 몰라볼 판국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놈들아, 그만들 좀 나으라. 아주 뼈골이 다 빠지겠구나. 그러던 어느 때 원필의 처지를 잘 아는 부잣집에서 울산으로 보행을 좀 서달라는 부탁이 왔죠. 보행이라 함은 옛날에 먼 곳의 편지로는 다 말하지 못할 내용이 있을 때 사람을 보내 대신 말을 잘 전달해달라 보내는 심부름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이 보행이라는 것이 보수가 상당하니 원필은 얼른 수락하여 부잣집에서 노잣돈을 받아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울산까지 석 달 열을 걸어 도착하여 어느 대궐 같은 기와집에 편지와 말을 전하고 나니 그 집에서도 원필을 귀히 대접하고 돌아갈 때 노잣돈을 따로 또 챙겨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원필은 속으로 웬 떡이냐 하며 그것을 받아 챙기고 기쁜 마음으로 한양으로 향했죠. 한양에서 석 달 열을 왔으니 또 석 달 열을 가야만 한양에 도착하지 않겠습니까? 원필은 밤이면 주막에 들러 잠을 자고 아침이면 한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굶주리고 기다릴 식구들 생각이 나서 노자를 아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지요. 그래 그날부터는 노잣돈을 쓰지 않고 과객줄로 남의 집 사랑을 빌려 얻어먹고 얻어자면서 한양을 향했죠. 그러다가 충청도 어디에 이르러 하룻밤 묵을 집을 찾다 커다란 기와집 앞에 멈춰서
대문 앞에서 사람을 불렀죠. 이리 오너라. 걔 아무도 없느냐. 이원필이 부르는 소리에 대문이 열리고 그 집 하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누구시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신세 좀 질 수 있을까요? 하인은 원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내 사랑방으로 안내했죠. 부잣집 사랑이라 그런지 방은 깨끗하고 이불은 잘 정돈 돼 있는 것이 오늘 밤은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방으로 밥상이 들어오는데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는 어울리지 않게 밥과 국, 반찬이 모두 정갈하게 잘 차려져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원필이 이게 웬 행제냐 싶은 마음에 음식을 남김없이 먹고 상을 물렸더니 잠시 후에는 술상이 한 상 차려 나오더니 한 50대, 60대 먹어 보이는 품신 좋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 집 주인 같아 보였죠. 원필과 집주인은 서로 통성명을 하고는 한양 땅 이야기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주고받다. 화제가 떨어지자 자연자손 이야기까지 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 손님께서는 자녀를 몇이나 두셨소?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아들만 12인데 그놈들이 손주까지 마구 낳아대니 이제는 어느 놈이 자식인지 손주인지도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그래, 그런 수도 있어. 원필의 말에 집주인은 참으로 신기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듯 물었죠. 그럼요. 오죽하면 저희 아버지께서도 자식 좀 그만 낳으라 하고 돌아가셨지요. 원필의 말을 들은 집주인은 하인에게 안주와 술을 더 가져오라며 재촉하였습니다. 아이고, 그만하면 됐습니다. 너무도 과한 대접이십니다. 아니요, 한 잔 더 받으시오. 그렇게 밤이 늦도록 술잔이 오락가락하더니 주인의 술잔을 들어 권하는 모습이 뭔가 큰일을 결심한 듯 비장한 눈빛으로 변하였죠. 그리고는 술을 한 잔 쭉 들이키더니 원필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나 손님에게 꼭 부탁할 일이 있어. 예? 부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갑자기 부탁할 게 있다니. 당황한 원필이 집주인의 얼굴을 살피는데 두 뺨에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무슨 부탁이신지. 이보시오. 이 늙은 것을 위해 수고 좀 해주시오. 밝은 날 보시면 자연하실 것이지만 이 마을 동산에 올라서 눈이 미치는 데까지가 다 내 땅이오. 그러니 이날 이태까지 부족함 없이 지내왔는데 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 대를 이을 아들은커녕 날 자식 하나 생산을 못 해봤소. 그래, 자식 하나 얻자고 소시를 셋이나 얻었는데 이것들이 눈치도 코치도 없어. 어디 가서 넌지시 씨를 받아와도 좋으련만 방구석에 앉아 그저 꽃단장만 하고 있으니 내 속이 아니요. 내 가진 재산이 많아 재산이라고는 누구 하나 부러울 게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자식 안고 다니는 걸 보며 눈이 뒤집힐 지경이요. 그저 남의 씨라도 좋으니 무릎에 앉히고 아버지 하는 소리 딱 한 번만이라도 들었으면 원이 없겠소. 그런데 듣자 하니 손님께서 기술이 그렇게 좋으시다니 날 위해서 수고 좀 해주시오. 원필이 집주인의 말을 듣고는 술이 번뜩 깨어 손을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죠. 온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찌 제가 감히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공연한 사양 말아주시오. 누가 큰 마누라를 건드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작은 것들은 본시 천생들이라 좀 그래도 괜찮고 또 나하고 임자만 알면 다 되는 일 아니오? 보아하니 집 떠난 지도 여러 날일 것 같은데 객구도 풀 겸 제발 좀 부탁합시다. 아이고. 집주인의 말에 깊은 한숨이 절로 나온 원필이 한참을 고민하다 보니 치근한 마음이 일었습니다. 자식을 얻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기에 낯선 나그네가 거절하는데도 저리 집요하게 부탁하나 싶었죠. 정 부탁하시니 그래 보시지요. 집주인은 그 소리에 입이 한 방만큼 벌어져서는 밤새도록 술과 안주를 권하였습니다. 원필도 실로 오래간만에 허리띠를 끌어놓고는 밤새도록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지요. 이튿날 아침 원필이 잠에서 깨어보니 입고 온 해진 옷들은 온데간데 없고 깨끗한 새 옷 한 벌이 놓여 있는데 가만 보니 어서는 물론 가끈 도포까지 모두 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새 옷으로 모두 갈아입자 아침상이 들어오는데 어제와는 또 다르게 온갖 산의 진미로 가득한 상이었죠. 원필이 맛있게 아침을 먹고 상을 물렸더니 잠시 후에는 하인 하나가 와서는 말했습니다. 손님, 주인 어르신께서 함께 마시를 나가시자 하옵니다. 그 말에 원필이 하인을 따라 나서니 대문 앞에는 말 2마리가 서 있고 곧이어 집주인이 나와 원필을 반겼습니다. 밤새 안녕히 주무셨소? 네, 오늘은 고을 구경이나 함께 하려고 하인들에게 이리 준비하라 일렀소. 아이고, 덕분에 아주 잘 먹고 잘 잤습니다. 집주인과 원필은 말을 타고 고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죠. 정말로 집주인의 땅은 비옥한 데다 말을 타고도 한참을 돌아야 다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많은 땅과 재물을 물려줄 자손이 없으니 내 얼마나 답답한 심정이었겠소. 그런데 손께서 도와주신다니 내 기뻐서 잠이 다 오지 않더이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집주인과 원필은 고을 이곳저곳을 한참 동안 구경하다 저녁이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녁 식사에 좋은 술로 반주를 하고 집주인이 말했죠. 그럼 이제 가보실까? 집주인이 앞장서 일어서니 원필이 뒤를 따랐습니다. 집의 후원을 지나 조그만 문으로 나가니 거기에는 조그마한 기와집 3채가 나란히 있었죠. 집주인이 원필의 손을 잡아 첫 번째 기와집으로 인도하자 한 아리따운 여인이 나와서는 공손히 인사하였습니다. 영감 오셨어요? 그래, 준비는 되었느냐? 네, 네, 어서 방으로 드시지요. 여인은 원필이 누구냐 묻지도 또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방으로 둘을 안내했습니다. 방에는 조그만 술상이 준비되어 있었고 집주인과 원필이 자리에 앉으니 여인이 술을 따라 올렸습니다. 술의 향취는 난생 처음 맛보는 향기롭고 달콤한 맛이었죠. 집주인이 담배에 불을 붙이고는 뻐끔뻐끔 몇 모금 빨더니 그대로 방을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원필과 주인의 소실 둘만 남았죠. 둘이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 여인이 술이나 한 잔 더 드시라 술병을 들어 원필에게 권하자 원필이 그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여인의 낯은 수줍은 듯 붉게 달아올랐고 원필은 여인의 손목을 잡아당겨 품에 안았죠. 이튿날 아침 원필이 아침 식사를 일찍 마치고 떠날 채비를 하려는데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집으로 가보실까? 어디를 말씀이십니까? 내가 말하지 않았던가? 소실이 3이나 있다고. 원필은 그렇게 이틀을 더 묵고 나서야 그 집에서 나올 수 있었죠. 이거 너무 오랫동안 길을 지체하시게 해서 미안스럽네. 그래, 한양으로 빨리 가시라고 말을 준비했네. 이걸 타고 가면 며칠이면 한양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니 부디 사양 마시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소하지만 가서 다시 집안을 일으키시라고 재물을 조금 넣었네. 한양에 가시거든 열어보시게. 주인이 주는 상자를 받아든 원필은 고맙다 몇 번을 절하고 말고삐를 당겨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집주인이 준 것이 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여 말을 세우고 상자를 열어보니 누런 황금돈이 가득했지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한양에 돌아온 원필이 황금을 팔아 우선 식구들 옷가지들을 해입히고 관연한 몇 명의 자녀들을 혼인시키며 집 한 칸씩 마련해주고 20년을 살다 보니 도로 금방 빈 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원필도 이제는 반백이 되었죠. 집안에는 아들이며 손자의 증손자까지 드나드는 통에 벽이고 방바닥이고 문짝이고 성한 데가 없었고 날마다 먹을 것 때문에 악다구니를 떨며 시끌벅적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하루는 이원필이 방 안에서 혼자 조용히 있으려니 어디 손자놈들이 가만두질 않았죠. 할아버지, 누가 찾아왔는데요? 아버지, 누가 와서 아버지를 찾는데요? 누군데 그리 시끄럽게 소란이냐? 응, 좋은 옷 입고 말 타고 3이나 왔어요. 그 말에 이원필이 나가보니 바깥에는 젊고 건장한 사내 3이 서 있었지요. 누구신데 나를 찾아왔소?
들어가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누추한데 괜찮겠소? 괜찮습니다. 원필이 젊은 사내 셋을 데리고 방문을 닫고 들어가자 온 식구들이 궁금하여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고 또 엿들었죠. 그런데 방 안에 든 사내들이 대뜸 이 원필에게 절을 하더니 아버지라 부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이제야 찾아뵙습니다. 대체 이게 뭔 소리요? 저희를 길러주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저희 셋을 불러앉히고 상세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 셋을 키우며 즐거운 나날을 보냈으니 그것만으로도 내 분에 과한 일이다. 3년상이나 벚거든 너희 아버지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20여 년 전 이원필이 충청도의 한 집에서 머물렀던 이 사내들 셋이 생긴 것이죠. 아이고, 가뜩이나 형편없이 지냈는데 너희들마저 들어오면 어찌하냐? 길러준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이 고스란히 있고 어머니들 세 분도 기다리시는데 낙향하시면 되지 뭐 꼭 서울에 계셔야만 됩니까? 하긴 그렇다만 여기 있는 집 기고며 세간이고 처분해야 할 거 아니냐? 아유, 이까짓 걸레 같은 것. 동네 사람이며 신세진 사람들에게 나눠줘 버리시지.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이튿날 아침 이원필은 자식 손주들을 이끌고 충청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첫째 집, 둘째 집, 셋째 집으로 차례로 돌아다니며 사니 그의 말년은 마냥 태평하기만 하였다 하죠. 참 자식이 웬수라는데 어떤 사람은 자식 잘 얻어 복을 다 받기도 하는가 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